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보복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가 수십 명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라고 비난했지만 벨라루스까지 본격 참전할 것으로 보여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영토로 키예프라 불린 키이우는 독일군과의 격전이 펼쳐졌던 지역이기도 하다. 전쟁사에서 주요 포위 생멸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키예프 전투는 전쟁의 흐름을 바꿔놨는데 소련군이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키예프 전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독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키예프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이 키예프는 이 러시아 침공 초창기에도 굉장히 격전지가 됐던 곳인데요. 사실은 이 키예프가 독소 전쟁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의 하나였던 나치 독일과 소련의 전쟁. 오늘은 이 독소 전쟁에서 벌어진 두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남보람 박사님, 인철균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소 전쟁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 전투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전명? 바바로사 작전이잖아요. 네, 바바로사 작전. 사실은 누구나 들어봤어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개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정리부터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바로사 작전은 1941년 6월 22일부터 1942년 1월 7일까지 진행된 나치 독일의 대소련 침공 작전명을 말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2,7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서 추축국의 38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소련을 침공을 했고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소련군은 약 400만 명 정도가 격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이 소련을 전방위로 공격해 들어간 이 아예 전쟁의 시작을 바바로사라고 하는 거군요. 38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들을 하나의 축선으로만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축군은 이걸 세 개의 방향으로 진격을 시킵니다. 물론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당시 히틀러의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세 개의 집단군으로 편성을 해서 진격을 하는데 북부 집단군은 목표를 레닌그라드로,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로, 남부 집단군은 키예프를 목표로 각각 진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군들의 최종 목표는 통칭 AA선이라고 하죠. 아르한겔스크 아스트라선을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련군은 현역만 530에서 550만 명 정도 됐어요. 이 현역들 제외하고 당시 소련에는 민병사단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민병사단 내에 있는 예비군 자원들을 신속하게 현역 자원으로 복귀시키는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1,400만 명이에요. 우와. 550만 명 빼고 1,400만 명이 별도로 더 있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요 무기 체계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전차, 야포, 항공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전차는 독일군이 3,300대에서 많이 잡아도 3,400대 조금 넘는 정도의 숫자,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소련군은 총 25,700대 중에 11,000대가량이 가용을 했고요. 이 정도 숫자가 지금 서부 전선에 배치가 되고 있었어요. 야포로 넘어가도요. 독일 측은 많이 잡아야 7,200에서 23,435문 정도의 야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 측은 앞자리의 숫자가 다릅니다. 11만 7천 문 이상. 근데 여기에는 카츄사 로켓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항공기도 지금 이때 독일군이 유럽 전선을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영국도 아직 굴복 못 시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700대에서 4,300대가 넘는 항공기를 가져옵니다. 전체 독일군 항공 전력의 65%가 넘는 숫자였거든요. 이건 영어까지 갈아 넣은 거죠. 히틀러가 뒤를 치고 들어갔는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1941년 6월 22일에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체를 볼 수는 없고 공군을 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나간 게
새벽에 공군이 나가가지고 그 소련 공군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공군의 운용이라는 게 독립 공군도 없었어요. 육군의 그냥 밑에 있는 하나의 병과 정도의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공군이 먼저 출격을 해서 뭘 하냐면 소련 공군 기지, 그다음에 지상 활주로에 있는 소련 전투기들을 박살을 내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그렇게 박살 내는 게 소련 공군기 한 1200대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1200대를 초장에 못 쓰게 된 거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독일은 전장을 판단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역전의 명수이기도 하고 이미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군이 육군의 하수로서 근접 항공 지원이나 아니면 뭐 방어 지원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국의 항공기를 다 때려 부셔서 공중 재패권, 우리가 제공권 하는데 그 공중 재패권을 먼저 달성해야 된다. 이러한 작전을 구현해냈던 것인데 우리가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인터딕션이라고 해서 이게 항공 차단 작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비로소 성립된 개념을 이때 이미 실현을 해버린 거예요. 개념도 없는데. 거기에 전술적으로는 특기할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독일 공군하고는 다르게 소련 공군은 기체에 무전기를 갖고 있는 기체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지휘관들하고 이제 워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자 하는데 날아 올랐을 때는 상공에서 상황이 다르잖아요. 전술 기동의 경직성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싸운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독일이 공격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500km, 400km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계속 날아오거든요. 특히 뒤에 얘기하겠지만 구데리안 장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는 모스크바로 공격하고 싶었는데 밑으로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빨리 밑에 도와주고 다시 모스크바로 오려고 500km를 그냥 며칠 만에 돌파해버려요. 이러한 속도는 전쟁 초기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바바로스 작전의 장면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공격하는 이 남쪽 지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 원래 있었던 게 서부 전선군이에요. 우크라이나 방면 키예프를 결국 지키고 있는 거는 그 앞에 소련의 서부 전선군이거든요. 이 서부 전선군이 처음에 독일군의 공격을 받는데 공군 공격받고 포병 공격받고 기갑군이 마치 쑤시듯이 확 들어와서 지나가 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쟁 한두 차례씩 다 해본 보병이 와서 소련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개전 3일 만에 처음에 제1전선에 있는 병력들의 30% 정도가 소위 무력화돼 버려요. 키예프 전투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미 격전을 치르고 이만치 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키예프를 지키고 있는 이 소련의 군대들은 격전을 치르고 나서 전투력 자체가 70%밖에 안 남은 부대예요. 거기서 30%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들이 평하기를 한 8일 정도 지났을 때 제2전선도 그냥 숭숭숭숭 다 뚫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틀러가 이때부터 콩알 새듯이 이 부대 저기다 갖다 놔. 이거 어디 있어? 이거를 시전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거죠. 모스크바로 진득하니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스크바 앞에 다 도달했는데 모스크바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히틀러는 이때부터 뭐 하고 싶냐면 병정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먹고 스탈린그라드에서 공업지대를 먹고 레닌그라드 상지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잠깐 멈춰! 이거 한 거예요. 전방위 압박으로 가자. 그렇죠. 그리고 모스크바 잘 가고 있는 부대 그거 빼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와주라고 지금 구데리안을 보내기 직전인 거예요. 키예프에는 소련군이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키예프에는 키예프 특별 군강부라는 사령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방어하는 사령부인데 그 사령부 예하 병력이 한 8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어 작전 계획에 의거해서 배치를 한 게 아니라 뭐 우만이라든지 어리석 남서 전선군이 다 깨져서 이제 들어오니까 초전에 서전에 뭐 선전한 건 이미 넘어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깨지기 시작하니까 패배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방어 작전 계획에 따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키예프 안에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 보내면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졌죠. 키예프 전투는 포위 선멸전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키예프 전투의 포위 선멸전을 완성한 것이 누구냐면 결국은 구데리안이 완성했는데 구데리안하고 발터 모델의 합작품입니다.
말토 모델이 이끄는 제3기갑사단이 키예프 일대를 연결하는 이 포위의 고리를 완전히 장악을 함으로 인해서 포위 선멸전이 시작되는데 이게 시간으로는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에 일단 포위망을 완성해 놓고 가둬놓은 쥐를 잡듯이 지금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9월 16일에 포위가 되자마자 소련군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쳐요. 지금 소련군이 믿을 곳이라고는 병력 보충, 그리고 새로 도착할 전차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포위해 놓고 제공권도 완전히 독일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죽으란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티모셴코가 스탈린에게 철수를 건의했는데 일단 스탈린이 연락이 안 되고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무조건 전선을 지켜라. 거기서 나오지 마라. 티모셴코, 너 우크라이나 출신이잖아. 네 땅 네가 지켜야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다시 한번 머물게 되면서 철수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요. 철수라는 건 기회 놓치면 꽝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포위 선멸전이 가장 큰 전과 확대라고 흔히 끔찍한 말로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사상자를 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또 다쳤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철수 시기를 놓치면은 끝이거든요. 근데 이때 계속 시간 질질 끌다가 9월 19일부로 키예프 특별군강구의 총참모장이었던 샤퍼슈니코프라는 분이 스탈린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이 퇴각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키예프에서 약간 빠져나와서 푸셀강까지만 가. 이렇게 문서로 명령을 하달해 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퇴각이라고 예하 부대한테 지시를 하달한 거예요. 근데 후퇴라는 단어가 하달되자마자 사실 모든 군사 작전에서 제일 어려운 게 후퇴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접촉 부대가 싸우고 있을 때 일부 부대가 뒤로 가서 전선을 확보하고 이 싸우고 있던 부대가 다시 교대로 이동해서 뒤로 가서 또 전선을 확보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동하면서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연전을 펼치면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적 체계 없이 후퇴라고 하자마자 방탄모 던지고 총 집어 던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포위망에서 빠져나간 병력이 10만 명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80만 플러스 뭐 X 해가지고 한 100만 되는 거잖아요. 대충 그 정도 되죠. 근데 기록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포로가 66만 명 한 방에. 그건 포로도 아니잖아요. 전사자만 20만 명입니다. 그 포로가 뭐 곱게 잡혔겠어요. 다 중상자들이겠지. 그럼 60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되고 여기서 완전히 소멸된 게 제5군, 제21군, 제26군, 제37군이 이건 재생도 못되게 완전히 전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38군, 40군은 재편성이 어려울 정도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무너진 거죠. 키예프 특별군강구는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히틀러가 실수해서 네. 소련군이 아주 어려운 시간을 벌고 재정비를 한번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련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요 병력 철수시켜서 다시 한번 제3전선 정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 죽고 다 포로 잡히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한 번 더 놓친 거죠. 자, 이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구데리안이 신났습니다. 돌아가야지 중부로. 예, 위대한 전투에서의 승리였다라고 자기 일기장에 적었고요. 히틀러도 지금 너무너무 신났어요. 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투에서 이겼다 이렇게 히틀러가 말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쯤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없나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는데 너무 지금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버린 거죠. 너무 잘 됐어 사실은. 네. 그 전에 저런 게 실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돼버렸네. 네. 그 사이에 한 번, 두 번 놓친 기회를 소련은 이제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소련은 지금 다음 전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부분입니다. 독일이 지금 몇 달 동안 한두 달 거쳐서 지금 소련군 400만을 깨부셨지 않습니까? 네. 이 동안에 소련은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에 광대한 방어지대를 설치할 천금 같은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악착같이 또 군수공업 시설을 뜯어가지고 옮깁니다. 소련군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뭐 뜯어가는 거. 네. 그 특기를 살려가지고 우랄 산맥 동쪽으로 다 뜯어가 옮겨버린 거예요. 아까 1,400만 명의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장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500만의 병력이 이 동안에 준비가 되고요. 400만 깨부셨는데 500만이 지금 준비가 된 거고요. T-34 전차, 뭐 KV-1 전차, 뭐 122mm 야포 이런 것들이 붕어빵 찍듯이 찍혀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때 놓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놓쳤죠. 그러니까 아까 구데리안이 왔다 500km 돌아갔다 했잖아요. 네네.
왔다 돌아가는 길이 라스푸티차가 이제 절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요. 도로가 다 진흙탕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500km 가는 뻘밭을 헤치면서 네. 그 군대가 다시 갔는데 거기서 그 보급품 나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독일에서 소련으로 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상군의 군수 보급의 대부분의 소요는 기차, 철도가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독일하고 소련은 근데 철도의 궤도폭이 달랐어요. 이거를 베를린에서 출발했다고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차량이나 우마로 또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진흙 뻘밭을 헤치고 가야 되니까 보급도 안 되죠. 또 겨울이 추위가 일찍 찾아왔어요. 이 해에 따라서. 아직 동기피복이 분출도 안 됐어요. 다 지금 하복 입고 있는데 네. 추위가 왔군요. 총이 이제 윤활유가 부족해요. 아. 전차가 막 시동이 잘 안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데리안 장군이 태풍 작전이라고 해서 네. 진짜 태풍처럼 몰아쳐가지고 모스크바를 한번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지만 광대한 방어지대, 딸려오지 않는 보급품, 보충되지 않는 신병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되고요. 전쟁을 알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전쟁을 알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실행에 옮겨야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소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키예프 전투를 통해 대규모의 소련군을 격파한 독일군은 기세를 몰아 크림반도까지 진격한다. 하지만 키예프 전투를 통해 시간을 번 소련군은 대규모 병력을 준비해 반격을 시작한다.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펼치는데 크림반도와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 독일과 소련이 세바스토폴에서 벌인 공방전은 무엇인가? 독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세바스토폴 공방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